자, 헤이트풀 에잇입니다. 봉우리 네. 번역해 주세요. 에? 번역. 줄거리 소개가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아까 타란티노의 서사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의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헤이트풀. 네. 혐오. 혐오가 맞을까요? 8명. 혐오 8명. 혐오주의자 8명이야? 내가 말해놓고 너무 없다 이건. 혐오주의자 8명. 네. 혐오스러운 8명. 아니 뭐 정확하게 말하면 증오의 8인 정도? 증오. 혐오스러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증오가 더 어울린다. 혐오스러운 어보미네이션. 네. 아니 그건 뭐 맞긴 맞는데 아까 은실님이 영어하라 그랬더니 진짜 영어를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바비너블은 이제 진짜로 공포스러울 정도로 혐오스러운 거고, 헤이트풀 정도도 뭐 혐오 내지 미움이 되는데 네. 혐오스러운 건 그 사람이 혐오스러운 거고, 네. 헤이트풀한 거는 네. 마음에 분노나 증오가 넘쳐 있는 상태,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있는 상태, 네. 빡친 상태죠, 그러니까. 네. 빡친 에이시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의 8명. 음. 이라고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부러 이제 에잇과 헤이트과 네. 이 사람의 8번째 필름을 이제 그냥 라임으로 살린 이제 그런 케이스기도 하고. 기가 막힌 정말 네이밍이에요. 네, 잘 네임 잘 졌어요. 네. 네. 타란티노 맘만 먹으면 10명도 할 수 있었고 9명도 할 수 있었거든요. 빡친 8명. 음. 네. 빡친 8명. 분노 조절장애 8명 이것도 좋고요. 근데 이게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드는 장면이 정말 정말 천이무봉이라는 정말 말을 천이무봉 오늘 많이 쓰는데? 왜 이래 오늘? 기분 나빠. 천이무봉 무슨 뜻이에요? 예? 뭐라고요? 천의무봉. 일단 봉우가 없네. 봉이 없어. 봉우가 없으니까 어때? 네. 되게 매끈하지. 네. 좋은 거구나.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진짜로 봉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 천사들이 입는 옷 내지 이제 선녀들이 입는 옷은 이음새가 없다. 그러니까 꿰맨 자국이 없다 이런 뜻. 공짜가 재봉틀 때 할 때 그 그렇죠. 공짜구나. 산봉우리가 아니네요 그럼. 지친다 이제.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다. 네. 천의 무봉까지 나왔어. 지금 지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여기서만 지장 있어. 여기로 호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장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건 나중에 잘리면 좀 문제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봉활동가가 뭐 아무리 정치학과에 철학과를 했어도 확실히 요세대성을 대표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음성과 맥락으로 파악하고 그게 이제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무식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의 동일 맥락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야, 이제 사자성어를 일상적으로 쓰면은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되겠구나. 그 생각 요즘 많이 들어요. 네, 확실히. 그래서 더 한자어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기에도 이제 제가 나이가 이걸 세대성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아니라 세대성이잖아요. 나보다 한 세대 뒷세대잖아요. 그렇죠. 저 때만 해도 법학과에서 한글 법전 썼거든요. 저만 해도 이미 한자 말고 맥락으로 의미를 파악하던 세대예요. 네, 맞아요. 근데 봉은이 심지어 그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 윗세대들은 이름 쓰거나 그럴 때 반드시 한자로 썼어. 이름은 적어도 한글로 안 썼다. 네, 맞아요. 그래야지 발음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니까 한자로 써좀 그제서 이 사람을 알겠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확실히 세대성이 다른 거죠. 저희 때만 해도 이름을 한자로까지 쓰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내 이름을 내가 한자로 쓰거나 그러긴 했지만 누군가한테 한자로 써달라 그러진 않았다고. 맞아요. 그리고 봉우리가 좀 모르는 것도 맞고요. 보통 이제 저 나이 때 친구들이 이제 사자성어 많이 하는 경우는 무협지를 읽거나, 그렇지.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봉우리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지 뭐. 그것도 한자를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맥락으로 파악하는 거지. 저는 무협지파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판타지 소설파였어요. 사자성어 안 나오죠. 드래곤이 나오죠. 드래곤. 파이어볼. 썬더볼트. 네 글자다 다. 이런 거를 잘해요. 그냥 사자어네 사자어 그냥. 그만해야겠다. 아까 어떤 분이 봉우리 오늘 컨셉이 너무 세다. 그만해라. 컨셉이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컨셉이 아니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헤이트풀 에잇입니다. 봉우리 줄거리 서머리 해주세요. 일단은 남북 전쟁 직후로 보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미국의 남북 전쟁 직후로 보이고요. 그 시대에
또 장소 배경은 이게 제가 그러니까 미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 보게 되는데 제가 어디서 배우고 검색해 본 게 아니고 그냥 영화 안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굉장히 추운 미국 북부 같아요. 네. 예. 와이오밍이라고 나와요. 맞아요. 와이오밍. 예. 그래서 거기서 아주 추운 그 황무지를 어딘가로 가야 하는 레드락이라는 동네로 가야 하는 사람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사무엘 잭슨과 그냥 네. 배우 이름으로 얘기해요. 배우 이름으로 하세요. 네. 네. 현상금 사냥꾼들입니다. 네. 행맨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그래서 사무엘 잭슨이 분한 사람과 저기 나옵니다. 지금 가운데 계신 분. 저분은 현상금 사냥꾼으로서 이미 한 명을 잡았어요. 네. 그분은 여자분입니다. 네. 존 루스 더 행맨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 잡았어요. 저 사람은 이제 데이지 도모고라는 범죄자고요. 네. 범죄자를 이미 잡아서 네. 레드락으로 가서 교육 수용을 시켜서 그 대가를 받으려는 저 사람과 그 사람한테 마차를 얻어 타려는 사무엘 잭슨. 네. 그리고 범인인 여자분 있죠. 그리고 마부. 이렇게 네 분이 그래서 사무엘 잭슨이 그 마차를 얻어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레드락으로 가는데 너무 춥고 눈보라가 쳐요. 중간에 쉬어야 돼. 근데 아주 그 길에 있는 유명한 이제 잡화점 미니의 잡화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잠깐 쉬기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4명이 더 있어요. 이미 와 있던 4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잭슨은 이 미니의 잡화점에 이미 와봤는데 미니가 없어.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없습니다. 미니와 데이브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잭슨은 처음부터 의심합니다. 이 4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 4사람과 방금 사무엘 잭슨과 함께 들어온 4사람이 만나서 총 8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8명이 이 미니의 잡화점 안에서 한 2, 3일 쉬어야 되는데 하룻밤 만에 사달이 납니다. 하룻밤 만에 사달이 나는데 거의 황혼의 새벽까지 바뀌지. 아주 그냥 피바람이 불죠 그냥. 네. 자, 이 사달이 나는 그 과정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여러 가지 의심과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미니와 데이브가 없지? 사무엘 잭슨은 이 의심을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남부군에서 복무를 했고요. 예. 사무엘 잭슨은 심지어 북부군에서 전투를 치른 흑인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사무엘 잭슨은 당연히 흑인이니까. 흑인으로 막 나와. 봉우리가 약간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제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기서 많은 갈등이 발생해요. 8명의 캐릭터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존 루스라는 더 행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현상군 사냥꾼인데 원래는 북군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부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들로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르키스 워렌 소령 그러니까 사무엘 잭슨이죠. 사무엘 잭슨도 역시 현상군 사냥꾼인데 그래서 흑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하게 지내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키스 워렌 그러니까 이 사무엘 잭슨이 당시로서는 드물게 링컨과 펜팔한 편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를 읽어보고 싶어서 자기 마차에 이 사람을 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존 루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현상금 데드 오어 얼라이브 그러니까 죽든 살든 그냥 시체를 끌고 와도 똑같이 현상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살려가요. 왜? 교수형 집행한 사람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이상한 부분에서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묘한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게 있는 사람이야. 다 태워 그리고. 다 태워. 결국에도 다 태워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북군 측에서 일했던 사람 2명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명이 더 타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레드락의 크리스 매닉스라는 사람인데 레드락의 새 보안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빼먹구나 내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되게 중요한 캐릭터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남부 인종차별자들의 집안에서 태어난 심지어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무슨 짓거리를 했냐 그러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사병들을 몰고 다니면서 흑인들을 죽였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였어. 그래서 별명이 학살자야.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원래 남부 출신이고 아버지가 그런데 막 변절자야. 네. 그러니까 되게 중간 경계 인물로 네. 딱 맞는 사람이지. 거기다 아버지의 최후는 좀 쪽팔렸어.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사무엘 잭슨이랑 북부의 흑인과 같은 마차를 탄 거죠.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얼어 죽기 싫으면 타긴 타야 되거든. 그러니까 타고 나서 되게 겁나 깐죽거립니다. 야, 너 옛날에 말이야 남부군한테 잡혀서 탈출할 때 교도소에 불 질렀지. 근데 그걸로 북부군이 더 많이 죽었더라. 넌 사실 양쪽에서 다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 막 따져요. 되게 까대지. 그러다가 사무엘 잭슨이 못 참고 총을 여기다 들이대니까
아니 뭐 정치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게 왜 정치 얘기를 꺼내가지고 되게 비겁한 네. 모습이 잘 나타나. 네. 까대다가 비겁하다가 네. 게다가 남부 발음을 제일 잘해. 찰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차이가 또 있구나. 쫙 붙습니다 남부 네. 사투리가. 이 배우가 이제 윌튼 고긴스라는 배우인데 원래 남부 사투리 잘하는 걸로 유명한 배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두막에 다 8명이 모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오두막에는요, 소위 데이지 도머구 이 어떤 깽단의 여성 두목을 풀어주려는 놈들이 미리 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해요. 행맨이. 그리고 거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딱 그렇게 생겼어. 깽단 멤버처럼 생긴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긴장 관계에 딱 들어섰다가 의심합니다. 타란티노 영화들이 다 그렇다시피 정말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빵 하고 터뜨려버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저 행맨이라고 표현되는 저 현상금 사냥꾼이 의심을 하긴 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왠지 자기가 잡아온 여자 도머구와 한필과 뜨는 의심을 하는데 영화 안에서는 관객한테는 처음부터 안 보여주죠. 그래서 보는 나는 아리까리합니다. 계속 터질 때까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심하는데 관객한테 뭔가 소스를 막 던져주진 않아. 약간씩 조금씩 주다가 팍 터트립니다. 터트린 다음에 의외성을 주고 터트린 다음에 설명. 네, 맞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3시간. 여기서 그럼 퀴즈. 총 등장인물 몇 명? 잠깐 일단 8명은 넘을 거야. 일단 8명은 넘어. 그죠? 일단 8명은 넘어요. 나는 알지. 난 이 영화 몇 번을 한 봤어. 10명 되나 보다. 넘어 이씨. 왜냐면은 8명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더 나와요. 왜냐면은 이미 저는 이거 스포 될까봐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도먹으로 살리려고 오두막에 먼저 와 있는 4명. 그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도 지하에 숨어 있는 애. 네. 걔 포함. 체인 테이텀. 걔네가 실제로 그 잡화점 주인들을 죽여요. 주인이랑. 그러니까 거기 죽은 사람 몇 명? 3명. 4명. 3명? 4명. 4명? 네. 4명이다. 화장실에서 죽은 사람 있다. 그치. 네. 그러면은 12명 정도 되나 보다. 네. 13명이죠. 저희 3명이 한 명도 누구야? 3명 더 있는데 왜? 아무튼 네. 많이 나와요. 지금 마부 안 쳤거나 도거구를 안 쳤거나 그래. 도머구.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서로 미워할 이유가 있는 8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 8명이 핵심적으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알고 보면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또 옆으로 나오지.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영화는요, 약간 제가 느꼈던 이 영화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뷰티는요, 그 실제 역사를 퀸틴 타란티노가 보통 이런 짓거리를 잘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교묘하게 가져와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서로 함께할 수 없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곳에 밀어넣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윌튼 고겐스가 연기한 그 사람 저기 크리스 매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북부군 사냥을 하던 사람들이고 나는 그 아버지랑 사상적으로 동화돼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 눈앞에서 흑인이 총을 들고 설치는 꼴을 봐야 돼. 짜증이 나죠. 그렇죠. 예. 근데 또 마르키스 소령, 그러니까 사무엘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를 잡아주기로 오는 현상꾼 사냥꾼들 중에서도 백인은 특히 더 잔혹하게 잡아주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냥질을 하던 놈의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예. 그 사람하고 끝까지 동맹을 맺어야 돼. 그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납득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서로 증오하는 8명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면에서 서로 동맹을 만들기도 하고 적대시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영화는 그러니까 모든 서사는 이제 관객의 기대를 배반해야 된다. 라는 말을 스스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이게 기존의 어떤 세팅들이나 영화의 양식들하고 다른 건 아니거든요. 서부극에서 가져왔지. 약간 로드 무비 스타일이지. 그리고 자기가 늘 썼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 때려놓고 그들끼리 갈등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의 기법들은 있고 거기에 음모 플롯도 들어가 있고 추리도 들어가 있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느낌이 강하게 나죠. 다 있어. 여기저기서 가져온 그 흔적들이 있고 이거는 일부러 가져온 거야. 이 사람 특징이 오마주에 더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카피캣이라기보다는 근데 캐릭터도 다양한 캐릭터, 그다음에 그 장르적인 어떤 양식도 다양해. 그거를 훅 하고 묶어서 띡 하고 던져놨더니 이런 뭐 일이 벌어져. 지금까지 못 본 일이.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훌륭한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타란티노가 킬빌 만들 때도 그렇죠. 다 차용해요 어디서. 근데 그걸 가지고 전혀 듣도 보도 그렇지. 전혀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니까 네. 그게 참 대단한 점이라.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매력은 이게 일종의 추리극처럼 흘러가요.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자꾸 얘네가 왜 이럴까? 죽일까 안 죽일까? 이걸 자꾸 예상하게 만드는데 예상을 못 하겠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그 계기가 아까 빵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의 갈등이 결국엔 터지게 되는데 계기가 생기죠.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가 한 명을 왜 누굴 뺐는지 이제 기억났다. 그 할아버지. 그래. 그 할아버지. 장교. 예. 네.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거기서 빵 터지니까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로, 그러니까 실체적 이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이념적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를 이제는 혐오를 넘어서 증오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꾸 정치에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이거 되게 정치적인 영화기도 해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놓은 이런 소위 이제 이직들, 이 보수주의자들 답이 없다. 이 30%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이러고 또 그 30% 쪽에서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야 문재인보단 낫지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서로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아이러니한 점은 마지막에 그 둘이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직관적인 생존의 상황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대한민국이라는 껍데기는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생존이 위험해진 상황까지 오기 전에는 영영 이 둘은 손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 네. 좋은 질문이고. 네. 이게 이제 이 주제를 만들어낸 굳이 말하면 주제 의식에 가까운 예. 형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이제 역사를 또 잘 모르니까 네. 남과 북이 어느 정도까지 갈등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주로 돼 있는 그 주들이 왜 독자적인 국가에 가까운 형태였는지, 그걸 하나의 연방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이 얘기를 우리는 잘 모른 채 그냥 미국 큰 나라로 그냥 띵 하고 50개 주가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굉장한 역사적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 우리는 남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시빌워. 시빌워.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이에요. 내전. 네. 내전이고 내전의 상흔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6.25 저리 가라지 뭐. 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이 적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적대감이 흐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갔겠어요. 그 서로를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하면은 노란 타치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 흑인을 사랑하는 백인 무슨 러버라 그러잖아요. 그걸 막 그냥 입버릇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네. 너희 북부 놈들 누구 러버.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인 놈들과 붙어먹는 놈들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근데 또 북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 그 크래커들, 이 흰둥이 놈들, 내가 다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요. 네. 이 증오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요. 네. 지금도 사실은 잠재되어 있고요. 네. 네. 이게 지금 공화 대 민주의 어떤 그 정치적 대결로 바뀐 것일 뿐이지, 그거보다 예전에는 처음에는 독립파와 그렇지 않은 파, 식민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아래 북군과 남군, 여기에 연계될 게 인종 문제였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주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인종 갈등. 그리고 그게 기존 정치 중에 이제 공화파와 이제 민주파 정도로 해가지고 수렴해서 갔고, 나름대로 이제 잘 나가던 시절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경쟁 형태로 바꾼 건데, 지금은 가면 이제 다시 이 기존에 억눌려 있던 것들 하나씩 부활하고 있는 거야. 그걸 꺼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얼마나 세겠냐고. 우리도 못지않은 갈등을 겪은 나라고,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그렇게 잘 겪지 않은 상흔을 겪은 나라고, 어느 나라는 다 내전을 겪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부를 정도로 진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이 비극. 이게 한국에서 진짜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하고 남하고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안으로 재생산되는 구조 그게 있잖아요. 너는 친북이고 남하고 친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100년도 안 흐른 거야. 그렇죠. 미국은 너무, 그리고 아직도 미해결이고. 근데 미국은 꽤 오래 흐른 거거든요. 그게 이제 1800년대 이제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럼 100년 이상 흘렀고, 그 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현존하는 갈등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갈등이라는 게 어디서든 강력하게 내재할 수 있다. 다만 형태가 남과 북, 뭐 인종 또는 뭐 기타적 이념으로 드러날 뿐이지, 실제로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대단한 현대적인 상황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항존하는 요소라고 보는 게 차라리 맞다. 인간 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언제나 그럼요. 내재돼 있던 위험 예. 요소였는데 예. 여기서 인상적인 건 사무엘 잭슨이 연기하는 마르퀴스 워런 소령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똑똑하죠. 예. 엄청 난 사무엘 잭슨이 연기를 잘한다라고 다시 한번 느낀 맞아요. 영화예요. 이건 진짜. 이분이 너무 영화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갖고 그렇지. 훌륭한 배우라는 사실을 좀 까먹어요 우리가. 근데 딱 상황을 제대로 접수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놈은 이놈이구나라는 그렇지. 걸 음. 순식간에 파악해서 총을 줘요. 이거는 믿음의 제스처잖아요. 그렇지. 이 총을 잡고 이놈이 날 쏠 수도 있는데 줘요. 그럼. 음. 네. 너도 여기서 얘네 패거리한테 죽긴 싫을 거 아니야. 그럼 넌 나랑 힘을 합치는 게 맞겠지? 라고 순식간에 설득을 합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 맨시도 이 사람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물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보이긴 근데 결국엔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 사람도. 그렇지. 예. 예. 그 여자가 나중에 떡밥도 던졌는데도 네. 네네네. 그걸 다 속초가 알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사실 저 거기서 한 번 더 뒤집히나 싶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한번 네. 뒤틀죠. 또 한 번 네. 뒤틀죠. 또 관객의 기대를 네. 배신합니다. 네. 처음부터 별로 믿음직한 놈이 아니었거든요. 얘는 그렇지. 크리스 맨시는. 여기서 여러분 이건 그냥 영화 유튜버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알프레드 히치콕이 감독이 만든 서스펜스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 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걸 우리는 몰라요. 관객만 알아. 관객만 아는 거죠. 근데 퀸틴 타란티노는 이걸 그대로 안 씁니다. 관객도 모르고 주인공들도 몰라요. 밑에서 누군가 총을 겨누고 있을 와, 거예요. 그것도 진짜 깜짝 놀랐어. 네. 그리고 그걸 순식간에 터트려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친절한 척하면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뒤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네. 막 이러면서 사실 이거 굉장한 기만이거든요. 그렇지. 진짜 이거는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이 하나도 아닌 거야. 네. 근데 그것도 말이 되게 만든다. 그게 앞에까지의 서스펜스를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마차 달려오는 장면도 그렇게 오래 길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예. 3분을 보여주더라고 마차 달려오는 장면을. 실제로 그 오두막에 들어가기 전까지 꽤 길잖아요. 맞아요, 예. 꽤 길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시간이 보이는데 이걸 하래서 지금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시체 싣고 눈밭을 달려가고 있는 건가? 맞아. 그거 말고는 딱히 내용도 없고. 마차 안에서 서로 네. 기스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네. 근데 이게 진짜 웬만한 자신감은 이렇게 못하지. 그렇지. 예. 다 알고 보면 깔고 있는 네. 건데. 네네네네. 저는 거기서 그 여성 그 죄수가 데이지 도모고. 네.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이상한 여자죠. 약간 미친 것 같고. 네. 너무 자신만만해서 이상한데. 너무 자신만만 계속 개기고 네. 맨날 두드려 맞고. 띄우고 그러면서도 야, 저 멘탈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걸까? 나중에 비밀이 드러나지. 그렇지. 왜 그, 믿는 게 있었거든. 왜 그렇게 자신만만인지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알게 된 네. 거지.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느낌을 이제 주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루하지만 네. 뭔가 뭐 내 이해가 보면. 네.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인 거죠. 그 바스타즈라는 영화도 그래요. 초반에 그 크리스토퍼 발츠가 연기하는 한스 란다가 등장해서 그 프랑스인 농부를 협박하기 전까지 정말 지루하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지 이 사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다 복선이었다는 거죠. 진짜 훌륭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 또 하나 훌륭한 점은요. 지적인 척을 안 해요. 크리스토퍼 논란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게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사람 뭐 B급의 정수지 뭐. 네. 네. 근데 알고 보면 A급이야. 진짜. 네. 진짜 B급처럼 찍고 있지만 사실 은 울트라 A급인 거거든요. 네. 전 세계 한 명밖에 없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렇게 영상 담아내는 거, 그걸 배우 대사시키고 롱테이크로 찍고 이런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게 이렇게 떡칠할 수도 없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진짜 되게 클래식하게 쓰잖아. 이건 진짜 자기의 영상 미학에 대한 자신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배우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렇지. 자신감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아주 강력하게 밀었던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되게 오래된 올드 시네마의 느낌이 나지만 이야기는 굉장히 힙하고요. 그렇지. 세상 어디서도 못 본 이야기가 나와요. 봉우리 어때요? 되게 영화적이지. 재밌어요. 재밌는 영화야. 자냐? 자냐고 지금. 아니, 아까 저 엄청나게 어떤 공감하고 분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 저기 눈 덮인 그 예수상 왜 나온 겁니까? 그거 오프닝에서 나와. 오프닝에서 나오고 끝날 때도 거의 끝나는 중간쯤에서 나오죠. 한 번씩 나오죠. 왜 나오는 걸까요? 다 모두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왜냐면 신박한 해석이다. 다 죽어. 왜냐면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부각해서 보여주니까 앞모습, 뒷모습 막 이런 거 보여주고 맞아. 계속 처음에. 보여주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상세하게 보여. 자꾸 생각하게 만들죠 분명히. 아무 의미도 없으면 되게 배신감 나올 것 같고 이런 거지.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배신한 사람이라는.
봉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마지막에 데이지 도모구가 그러잖아요. 야, 지금 레드락 가는 길에 우리 깽단 15명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한테 연락이 없으면 와서 니들 다 죽일 거야. 니네 마을도 쑥대밭을 만들 걸.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자, 그거는 뻥카였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일단 그 끝까지 사무엘 잭슨과 남았던 그 이름을 자꾸 크리스 까먹네. 매닉스. 네, 크리스 매닉스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그래서, 네. 사실 여기 두목과 부두목이 다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모르는 일인데 네. 그거를 내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면 영화를 볼 때는 네. 크리스 매닉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뻥이라고 믿는 그 이유가 합리적이었어.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였지? 뭐 역기 보느라고 그래. 합리적이었는데 뭐였더라? 너는 늘 거짓말을 했어 이거잖아. 그랬구나. 그랬나?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사무엘 잭슨이 결국 마지막에 설득시키는 건 사실 너나 나나 다 죽어 여기서. 그게 사실 결정적이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합리적으로 다가. 근데 크리스 매니스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레드락의 새로운 보안관이고 그 깽단이 그 마을을 휩쓸어 버리면 죽군 다음에라도 곤란하잖아. 죽은 다음에? 그런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 같지 않던데요? 그렇게 생각이 짧아 보였어? 크리스 매니스는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그리고 보안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보안관이 아니야 그 사람. 양아치야. 그럴 수도 있어. 변절자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거는 답을 안 주던데. 그럼 링컨 편지는? 구라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거는 왜냐면 사무엘 잭슨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나는 왜 링컨 편지가 진실 같은데? 그럼 사무엘 잭슨이 꽈서 거짓말한 거다? 그렇지. 원래는 진짜인데. 네. 아니 그게 그 편지가 거짓말이라고 말했을 때 존 루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잖아. 네. 마지막에 맞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읽은 사람들이 마지막 터치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썼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무엘 잭슨이 혼자 이걸 지어서 쓸 수 있는 수준의 글인가? 라는 맞아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물론 그 15명의 존재 그리고 링컨이 본인이 직접 정말 이 사람한테 보낸 것인지 진짜인지 이 부분은 확정 지어주진 않아요. 맞아요. 답을 안 주더라고. 확정 지어주지 않고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꽤 사실 같고 꽤 거짓말 같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거 사무엘 잭슨이 그 앉아 있는 그 소령인가 대령인가 그 사람의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 그건 사실일까? 네. 저는 그건 거짓말 같아요. 저도 그건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도발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치. 그 지금 왜냐면은 사무엘 잭슨은 들어왔을 때부터 거기 있던 4명을 계속 의심했기 때문에 뭔가 그 순간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됐잖아요. 총도 뺏었고. 그래서 단판을 지으려고 일부러 터트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 편지 얘기 중에 메리토드, 그러니까 링컨까지 안 나옵니다. 메리토드가 불러서 난 이제 자러 가야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메리토드한테 보낸 게 아니거든. 메리토드가 불렀다라는 얘기는 그게 아내의 이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굉장히 리얼하게 링컨이 쓴 거는 맞네. 왜냐면 메리토드 링컨은 되게 또 사랑받는 그 영부인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이 아닐까라고 짐작하게 만들어. 그 안에 내용들이 꽤 이 사람한테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 그렇죠. 북부군에서 가장 화려한 활약을 하고 있는 병사에게 링컨이 그냥 이벤트로라도 써줬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글 한 번 쓰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럼 그걸로 군대 사기가 엄청 높아질 텐데 영리한 일이잖아요. 링컨이 했을 법한 일이고. 근데 사무엘 잭슨이 말한 내가 당신 아들 내미를 눈밭에서 몇 시간 걷게 한다면 얼어서 죽게 내버려뒀어 라는 말은 사무엘 잭슨의 평소 행동 패턴을 봤을 때 말이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무엘 잭슨은 현상범을 그냥 그 자리에서 쏴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살려서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짓까지 했다고? 근데 이게 또 타란티노가 되게 교묘한 게 가장 가짜 같은 거 눈으로 보여준다. 화면으로 일부러 보여줘. 일부러 보여줘.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 장면만 보여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 모든 것 중에 딱 그 장면만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만 진실 같거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 사람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딱딱 눈치 보고 딱딱딱 몇 가지 코드로 얘를 자극하면 되겠다. 근데 이 아들의 존재는 알아. 그건 확실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키 인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다른 애들을 테스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얘는 저기에 속한 애는 아닌 것 같거든.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자 이렇게 있고 막 그러니까. 말도 안 하는 거, 일부러 안 하는 거. 얘를 트리거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을 집어내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것도 뒤에도 나오지만 다짐했잖아. 너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가만히. 넌 조용히만 있으면 되고 이름도 말하지 말고 막 왜 말 섞지 말고 인사만 해. 인사만 이렇게 계속해서 굿나잇 정도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약한 골이라는 사실을 알고 얘를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를 굉장히 고민한 구라지. 네. 아 그러면 거짓말이 가능성이 높겠다. 사무엘 잭슨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 스튜 먹을 때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쟤를 어떻게 도발을 하지? 맞아. 그래서 갑자기 그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렇지. 그 그걸 딱 들고 가잖아. 마치 화해를 요청하는 척하면서 타란티노가 또 교묘한 게 그 두 사람이 진짜로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맞아. 그래서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정답게 얘기를 하는 척하다가 사실은 내가 네 아들을 졸라 잔혹하게 죽였거든. 너 그래서 제가 미쳤나? 왜 저래? 근데 이 상황도 되게 교묘하지 않습니까? 정당방위로 만들어놨어요. 총을 줘서 나를 겨냥하게 한다면 내가 먼저 쏴주고. 맞아요. 그렇지. 이거 꼭 약간 법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민망한 장면. 그 장면도 일부러 막 보여주잖아. 이 사람이 뭐 굳이 뭐 그런 것들 남성끼리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뭐 대중적인 인기를 얻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닐 테고. 오히려 대중적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거는 당하는 사람도 불쾌하지 않을까? 아무리 얘한테 망신을 주려 그래도 이거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예요? 작심하고 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엄청 위험해요. 왜냐면 꽉 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라적 요소가 엄청 강해. 근데 마지막에 사무엘 잭슨이 총을 어디에 맞는다? 거기에 맞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이건 거짓말의 대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너무 재밌어. 생각할수록 너무 재밌어. 이야기가 계속 뻗어져 나가. 그렇다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존 루스 더 행맨은 왜 그냥 죽여서 내려가도 되는데 살려서 내려갔을까요? 그 부분은 여기서 이제 가장 뭐랄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필요하거든. 맞아. 이 여자를 살려둬야 돼. 이 이야기의 핵심이야. 살려둬야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거기 대사 중에도 나오잖아. 다른 애들 말고 걔한테 걸렸으니까 살아 있었던 거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렇죠.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관대함. 말도 안 되는. 밥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나름의 개똥 철학.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짐작만 하고 뭐 그렇겠거니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구도에서 뭐 상당 부분이 자기적이긴 하지만 메인으로 자기적인 건 사실 그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전반적으로 꼬아놓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치를 그 사람에게 맡긴 거지 그냥. 왠지 좀 우직해 보이고. 커트레스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렇지. 되게 마초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장면이 들어가요. 중간에 그 여자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니까 커트레스를 잠깐 얘 아주 사랑스럽네? 이런 눈으로 쳐다본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쫓아다니다가 약간 좋아하나? 이런 느낌도 살짝 풍겨요. 그렇죠. 그게 약간 쓸데없어 보이기도 한데 그런 장면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밥 먹다 스튜 먹다가 입을 닦아주기도 하고요. 근데 평소엔 근데 막 때리잖아. 그 기타도 결국엔 부셔요. 그 캐릭터를 일부러 그렇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도먹은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그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맨이 잡은 사람은 목 매달려야 돼라는 얘기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나머지는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거나 거짓말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그런데 루스만큼은 되게 우직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런데 사실일 것 같잖아. 이 사람은 이제 스타일상. 막 편지 읽고, 막 구덕구덕 하면서 이제 막 인정하고, 다 태우고, 다 태워주고, 그럼 여자를 굳이 끌고 가고,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겠지 뭐. 복잡한 계산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캐릭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그래서 그렇게 억지스러운 그 설정을 끼워놔도 이 사람이 이 영화 안에서요 제일 착해요 그나마. 그렇게 보여. 적어도 제일 단순하지. 제일 단순하고 우직하고 진짜 우직하고 그런데 또 죽는 건 가장 좀 어이없게 죽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주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3시간 동안 진짜 들었다 놨다 합니다, 진짜. 네. 그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서 입고 있는 사람들 복장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복장 굉장히 신경 써요. 특히 사무엘 잭슨이 입고 있는 그 북부군의 제복이라는 것은 또 멋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기병대복이잖아요. 기병대 제복. 제일 멋진. 거기다 목도리를 딱 한 번 감았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나오죠? 엄청 스타일리시하죠. 진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 입고 있는 외투 이런 것들도 원래는 되게 지극히 냄새나고 맞아. 원래 그래야 정상인데. 옷들인데 그 영국인 실제로는 영국인 그 사기꾼 히트 피콕스 걔도 보면은 입고 있는 옷품새가 되게 전형적인 영국 중산층 옷차림을 딱 하고 있거든요. 또 복식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심지어는 다 비현실적으로.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현실적. 사실 저때 저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 몸에서는 엄청난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옛날이라. 뭐 한 1년에 한두 번 씻을까 말까 할 것이고. 옷은 뭐 아예 빨아입는 일 따위는 아예 없었을 건데. 저는 맨날 문 그렇게 하는데 못 박는데 똥 싸러는 어떻게 가나? 좀 싸러는 어떻게 가나? 안에 실내 화장실이 있나? 나 밖에 있어. 그것도 엄청 멀어요. 겁내 멀어. 그러면서 약간 저 눈 덮인 산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그렇죠. 전 산장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저렇게 넓은 공간이 이제 무대를 되게 넓게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왜냐면 돈 조금 들이잖아. 카메라 동선도 짜야 되고 CG 안 쓰는 양반이라 비울 수도 없고. 그런데 저기 막 모닥불이 한 군데 타고 있고 밖에는 막 눈이 오고 사실은 눈보라인데 이상하게 포근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징후에 8명이 모여있지만 결국은 가장 손을 안 잡을 것 같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요. 그런 아이러니. 역사는 흐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순간의 아이러니를 표현한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타란티노가 되게 스타일리시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배경도 그렇고 사실 그 어려운 배경인데 그걸 굳이 와이드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촬영 진짜 고생했대요. 마차나 말 쓰는 방식도 이제 허투루 쓰진 않아.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날씨도 분명히 이거는 뿌리는 날씨가 아니에요. 생고생한 날씨야. 그리고 진짜 거기 갔다고? 갔지. 그렇게 추운 데를? 생고생한 날씨야. 그 와이오밍 주가 진짜로 직사각형으로 생긴 주거든. 완전 황무지한 얘기야. 거기가. 그러니까 진짜 저랬구나.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장면들을 그래서 그 안에 살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밀집도도 되게 높고. 근데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장면 그 구석구석 배치 벽난로부터 해서 보면 되게 많이 여유 있게 다 탁자들이 있고 중간에 침대까지 있고 바도 있고 스튜디오 있고 막 이런 그 장치들은 오브제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장식들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어. 복식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는 돈을 또 되게 많이 쓴 거지. 허술해 보이면 안 되니까 그게. 제작비 거의 대부분 거의 썼을 거예요. 그리고 뭐 배우 캐스팅하는데 썼겠지만. 그리고 이 공간도 묘하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렇게 넓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넓어? 황무지에 있는 그 잡화점 또는 잠깐 쉬어가는 장소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넓고 그리고 침대가 뭐 다 열려 있는데 침대가 있으면 어떡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일부러 무대처럼 만들어 놓은 티가 확 나죠. 연극 무대 같아요. 그 정도 크기에 그렇게 막 바람 숭숭 들어오고 눈발 날리고 이러는 오두막집에 벽난로 하나를 못 버팁니다. 아니 머리처럼 부러치도 없죠. 게다가 조명 보세요. 빛 막 촛불 켜고 다니는데 위에서 빛 내려와. 눈도 겁나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정도면. 그렇지. 근데 저는 이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완벽한 허구의 이야기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좀 외려 되게 영화적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를 보여줘. 그런데 그게 되게 리얼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모든 영화가 현실에 맞아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현실처럼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걸 가장 정확하게 해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타란티노입니다. 영화적 언어,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 영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발군의 감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인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창작이란 그러니까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창작의 기준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노래를 만들 때 옛날 노래 샘플링한 버전을 쓰는 걸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걸 섞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어설프더라도 내 걸 만들어내는 게 좋은가? 아니면 과정은 상관없이 그냥 결과물이 새로운 것이면 좋은가? 전 이건 영화 유튜버로서도 약간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비평행 기준이자 어떤 새로운 생산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건 또 대중의 어떤 기대하고도 맞아야 되고 대중은 근데 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거든. 나오고 나야 이것이 훌륭한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창작자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타란티노의 세대가 네. 전형적으로 어떤 세대는 포스트모던 생산 세대거든. 비평도 포스트모던 비평을 할 때였고. 예. 그러니까 가져와 오마주를 해. 네. 이걸 섞어 브리콜라주를 해. 네. 그러다 보면 나와. 이게 단순한 카피캣은 아니야. 내가 그 전까지 봐왔던 것들을 쫙 다 모아다가 네. 오마주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킬빌 전형적인 케이스 아니야. 예. 이거를 딱 보여주면 그거 자체가 새로운 거야. 이 철학이었거든. 네. 그리고 그게 포스트모던한 전형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스타일리시하고 내용, 주제, 철학, 어떤 스토리 라인에서 있어서의 뭐 개연성,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이걸 의도적으로 배제해. 네. 그리고 상태만 보여주고 스타일만 보여줘. 그리고 저거 어디서 본 거야, 저기 어디서 본 거야, 요 재미 이런 걸 줘. 찾아내는 재미. 네. 네. 이게 시네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네. 네. 관객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밌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게 문제죠. 네. 수많은 아류들이 생겼지만 쿠엔틴 타란티노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충 뭐 오마주 하면 되고 어디서 카피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본 것들, 이건 거업님도 되게 그런 걸 되게 잘하는데 본 게 많아야 돼. 본 게 많은데 적당할 때 꺼냈을 줄 알아야 돼. 안 그렇고 그냥 죽어라고 베끼기만 하거든. 그게 문제야. 예. 거업님이 만드는 영상 자체가 되게 전형적으로 포스트만, 그러니까 편집의 예술이다라고 하는 걸 영화가 편집의 예술이라는 걸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어느 영화에서 가져왔는지 알아채기도 전에 지나가요. 네. 다 사실은 오마주를 해온 것인데. 네. 그거 엄청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영화를 많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든 줄 알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원래는 오마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과하면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고. 근데 나름대로 재료들이 쫙 있고, 제가 언제나 레고 블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레고 블럭들이 있고, 이 블럭들은 내가 만든 건 아니야. 근데 이 블럭을 내가 멋지게 쌓아서 보여줄 수는 있어. 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창작성을 찾은 게 타란티노 같은 감독이고, 그게 지난 한 20년간, 30년간을 어느 정도는 주류로 네. 만들어준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 뒤는 무엇이냐, 이제 사실 이 부분이야. 예, 이겁니다. 이 부분이야.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잘하는 사람들 해왔어. 그럼 뭔데? 그러면 이제 아직은 대안이 잘 안 보이는데, 예. 이를테면은 과학에서 찾는 거. 과학에서. 네.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논란이네. 논란 같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거를 시각화 시켜주면 어떨까? 아무도 안 해본 거거든. 사실. 이거 새로운 거네. 진짜 새롭죠. 새로운 거네. 블랙홀을 진짜로 과학적으로 고증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시각화 구상 예술의 특징인데 잘 모르겠던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그걸 대신하거나 네네. 그냥 신기한 걸 찍어줘서 보여주거나 이런 거였는데, 네. 이거 엄청나게 관념적인 거거든. 이론이잖아, 이론. 예. 그리고 관찰된 것도 이제 토대는 있긴 있지만 아직은 영화화 시켜서 보여주긴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 하는 건데 아직은 보여지지 않은 것들, 이거를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이거 하려다가 미끄러진 게 테넷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것도 시간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의 역행과 시간의 순행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면 어떨까? 근데 대부분은 이걸 나눠놓질 않으니까 한 화면에서 보니까 오히려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순행이고 뭐가 역행이야. 모르겠는 거지. 그렇죠. 차라리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꿈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전작은 괜찮았지. 네. 그렇죠. 그리고 덩케르크 좀 좋게 봤거든요. 네, 저도요. 살짝 어긋난 시점들을 보여줌으로써 맞아요. 시간 감각을 새롭게 느끼게 만들어줘.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재현됐을 때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를 실험한 양태거든요. 네. 이게 원래 영화가 많이 해온 거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깊이가 너무 깊어진 거지. 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덕후들과 일반 관객들 사이에 층이 그렇죠.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토퍼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의 덕후들은 호가호의를 하죠. 이 자식들이 이거 모르겠냐 니네들은? 막 이러면서 이 영화의 진가를 모르겠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놀란은 새로운 창작의 한 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논란이 이제 저하고 동갑 정도 나이잖아요. 예. 아직도 논란을 넘어서는 신세대 감독들은 거의 안 보일 걸. 없어요. 예. 다 9세대 감독들이지 뭐 대부분. 물론 점을 감독들이 있지만 그건 장르 감독들에 이제 훨씬 더 가깝고 그러니까 이른바 거장이라고 취급할 만한, 자기가 손만 대도 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해서 영화사가 돈만 무조건 얘기만 해, 돈 대줄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이제 가능한 사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메시지에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메시지. 정반대로. 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안 하려고 했던 건.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것처럼 도대체 메시지가 그래서 뭡니까? 원래 헤이트풀 에잇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 없다는 거에 네. 핵심적인 메시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거든요. 예, 부분이 있는데 네. 완벽한 내러티브로 재현되진 않아요. 네. 일관성이 그러니까 수미상관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나 철학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직하게 그거를 자기 나름의 철학적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것 예, 이런 거는 또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잘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예, 뭐 관객들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요즘은 그런 비평 옛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포스트모던한 것과 기타의 다른 영역들에서 나온 게 요 정도뿐이 없다면 오히려 좀 정통으로 드라마로 승부를 거는 거지. 그거는 이제 사회적 분석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뭐 우리가 이제 봤었던 그런 영국 영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이게 그나마라도 이제 사회 분석력이 좋잖아. 미국 영화들은 이제 사회 분석력이 별로 좀 안 좋거든. 예. 유럽 영화에서는 나타나는 사회 분석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가 그게 좀 괜찮은 편이에요. 기생충. 예. 그러니까 봉준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세계사 쪽으로는 좀 독특한 그런 감독들이죠. 네. 약간 장르성도 있고 영화적 재미도 분명히 있고 영상미도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강한 사회 철학이 담겨 있네.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야. 네. 비유적이야. 이런 것들은 괜찮죠. 뒤집어서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서 또 의도를 숨겨. 그러니까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거죠. 저는 새로운 창작의 한 줄기에 봉준호도 꼭 넣고 싶어요. 그렇죠. 네. 예. 봉준호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평가절하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옆 사람 갖고 분호 형 갖고 이러니까 예, 약간 푸근하고 막 동네 형 갖고 이러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기생충 같은 영화는 아주 정통으로 사회 비판을 하려는 영화 같지는 않아요.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발생하는 배경에 있던 미국 사회를 비판하려는 미국의 영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지. 그 감독 이름을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감독. 그런 아니면 9.11 테러를 직접 그렸던 영화. 네. 이런 건 되게 정통으로 그 현상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비판하거나 그려주거나. 근데 기생충은 다 보고 나면 맞아. 우리나라 저래. 이런 느낌인데 영화는 안 그래. 그거를 직접적으로 막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 정통.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한 오리엔탈리즘이 아니고. 맞아. 정확하게 한국 사회인데. 그게 뭐... 영국 애들은 영국 방식으로 또 받아들여. 미국 애들은 미국 방식으로 받아들여. 프랑스 애들은 프랑스 애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은 좀 불편해하지. 마이클 모.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마이클 모. 마이클 뭐야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네. 이 사람은 그냥 대놓고 말하는 사람. 아주 정통으로 제가 극단에 있는 걸 비유로. 심지어는 다큐멘터리가 원래 그런 장르인데 더해. 근데 직접 자기가 나와서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자기 나레이션에 뒤에 배경 까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이창동 감독이 굉장히 우직한 메시지를 다루는 거거든요. 좀 더 클래식한 스타일이죠. 이 사람은 소설부터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창동 감독 영화들이 굉장히 의도된 촌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클래식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 각진 눈에는 그냥 촌스러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미랑 같은 영화 굉장히 하나하나 찾아보면 정말 메타포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영화인데 그게 너무 익숙한 그림으로 잡아놓으니까 메타포란 생각을 못해. 그런 게 그리고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그거는 그냥 소리와 영상에서 그냥 영상을 삭제해버린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요. 물론 좋은 영화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 영화가 뭐냐고. 그래서 다음 주 영화 뭐냐고요? 그 다음 주 영화 하기 전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굳이 메시지를 찾자면 뭔 것 같아요? 아까 근데 거의 없다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런 그냥 화해할 수 없는 갈등. 그건 내가 억지로 찝어낸 거에 더 가까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물론 되게 중요한 밑바탕이긴 한데 그리고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비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미국 정서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타란티노는 원래 그런 메시지 얘기하려고 영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킬빌에 비하면 이거는 엄청 직접 메시지를 준다고도 느꼈는데. 킬빌은 메시지가 왜 확실하지? 아 그래요? 그럼 복수는 정당한가 딱 이거거든. 아 그런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나도 죽여버려 그냥.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아까 현실과 구라? 현실과 거짓말을 얘기했었잖아요. 전 이 영화의 메시지 딱 하나 찝으라면 이럴 것 같아요. 당신의 증오는 현실에 기반해 있는가? 이것도 좀 당신의 상상과 오해 때문 아니냐 혹시나. 가장 선명한 메시지라면 이거라고 봐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훌륭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막 의도적인 메시지였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작법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기본으로 저는 깔려 있을 거고 특히 이 영화에서는 그건 많이 시도됐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진짜 아닐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게 네. 라이프 오브 파이가 오히려 그런 거지만 그건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짜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로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이 증오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건 꿈에는 사발이거든. 네. 사발이고 또는 왜 저러고 서로 죽이고 지랄이야?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맞아. 네. 저는 아까도 뭐 메시지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느꼈지만 꾸역꾸역 생각해 보면 저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인가? 정말 꾸역꾸역 생각했네. 미국은 아직도 저래. 다 죽을 거야 뭐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트럼프를 진짜 싫어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국적일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냥 하니까 제가 일부러 살리려고 캄프라치 하느라고 얘기를. 처음으로 오늘 캄프라치 해주십니다. 아까 은근히 했어요. 티 안 나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미국의 총기 소지라든가 이런 거 이해를 잘 못하시죠. 아니 왜 그 미친 짓을 해?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죠. 그렇지. 아니 그 서로 죽고 죽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거기 뭐 정당방 얘기 나오고 우리로 쳐서는 다 쇠고랑 차고 그랬을 텐데 딱 앉아 이게 정당방일까 아닐까? 분명히 사람 하나 대놓고 죽였는데 정당방일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그것도 인상적이에요. 과장됐지만 되게 미국적이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개척지 정의와 문명사회 정의가 나오네요. 대사로. 그렇죠. 되게 생뚱맞은 대사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대사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 서부 영화의 원래 핵심 모티브야. 서부 완전 무질서의 끝판왕이잖아. 총수하고 계속 총수하고 죽이고 막 이제 그걸로 경쟁하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게 미국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아직은 문명이라는 게 세팅이 안 됐을 때 또는 문명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때 문명적 무기가 주어져. 다음에 생존을 뺏을 수 있는.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제 질서하고 되게 유사해요. 국제 질서는 그렇잖아. 거기 보면은 루스가 뭐해? 장총 가지고 처음으로 뒷싸움을 시키잖아.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잖아. 되게 합리적인 행동이거든. 근데 각자의 당사자 입장에서 되게 비합리적이죠. 당연하죠. 내가 이걸 내놓는 순간 얘한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얘한테 내놔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먼저 나한테 총을 겨눴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존 루스가 하는 말은 미국이랑 똑같아요. 나한테 반납하면 내가 지켜줄게. 그렇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질서를 유지해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건 동조할 것 같지 않았던 흑인 동조자가 목에 칼을 대준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잠자로 제일 위험해 보이는 카우보이한테 그 짓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권력이 넘어오게 한 거거든. 영국이 그 짓을 한 거잖아. 그러네 진짜로. 근데 이게 미 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 질서라는 게 전형적으로 아직도 그렇거든요. 엄청난 파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쪽이 5명만 남아. 나머지 핵무기 갖지 마. 왜? 우리가 더 합리적이거든. 반대했으면 얘기해. 얘기하면 죽여버리니까. 근데 그걸 뺏을 수 있거나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이익은 진짜로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존 루스가 갖고 있던 그 앞뒤 안 맞고 이상한 휴머니즘도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돼. 미국이 그렇거든. 그렇죠. 미국이 그렇거든. 나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고 나는 너그러워서 이 죄수를 그냥 죽이지 않아. 목매달 때까지 살려. 문명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이제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뭐 되게 재밌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 보면은 약간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안 받도 안 먹고 이게 실제 정의인가라고 느껴도 몰입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게 이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무기는 엄청나게 중요해. 누구는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믿지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얘라도 같이 있는 게 훨씬 나아. 누구라도 하나 있는 게. 그러려면 내 무기를 나눠줘야 돼. 하지만 난 여전히 쌍권총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 그려낸, 그러니까 되게 좀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본질 직관이라고 그럴까? 예, 어떤 상황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본질 내지 세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꿰뚫는 이 사람이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되게 잘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모습이라거나 국제사회 질서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 같지만
이 감독의 의도 상에는 네. 본능적으로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자기가 잘 그리는 캐릭터 몇 명을 그렸는데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국제 질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근데 네. 생각이 없진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커트 러셀 이 배우가요. 한때 별명이 미국의 얼굴이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감독이 약간 미국적 면이 생각도 있지. 있나 가장 보다. 미국적인 페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지. 거기다가 흑인이라고 하는 이제 네. 사무엘 사무엘 잭슨도 양대지 이제 결국 두 인종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럼 감독 굉장히 똑똑한 분이네. 똑똑하지 않은데 이렇게 그렇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겠어요. 하긴 네. 저 이게 남북 전쟁이라는 모티브를 가져온 것도 일부러 그러면은 미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 가장 미국적인 주제니까. 그게 오두막 안에 갇혀 있지만 대단히 미국적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몇백 년에 해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국만의 일이냐 하면 실제로는 되게 국제적인 일이고 우리도 사실 늘 겪는 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거엄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때, 근데 무기는 주어지니 누구든 죽일 수 있을 때, 과연 누구를 믿고 무슨 말을 믿어야 되는가? 그 누구를 미워할 것인가? 그렇지. 네. 근데 진실의 값이라는 게 중요한가 이때. 그렇죠.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믿으면 되나? 네. 그럼 바보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전략적인 거거든 이게. 결국은 진실값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구의 방향이 중요한 거군요. 누가 나랑 같이 총구를 겨눠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야, 타란티노 내가 생각해보면 훨씬 더 훌륭한 작가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발표하는 무슨 어떤 이유,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어떤 명분, 네. 그거 믿어? 그러니까. 믿지 않지. 네. 네. 믿어? 그런데 그게 편을 만들잖아 또. 네. 서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지만 결국 같이 총을 겨눌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은. 네. 와. 야, 내가 이렇게 심오한 영화를 고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까지 갈 줄이야. 굳이 말하면 제가 꺼내는 메시지는 그거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막 짜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재밌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코엔틴 타란티노가 커트 러셀을 쓸 때마다 미국의 얼굴을 써먹어요. 데스프루프라는 영화 한번 봐보세요. 예. 어떤 미국의 추한 얼굴을 대표하는 얼굴을 등장을 하거든요. 야, 그러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아마 뭐 이런 비평은 아마 없었겠죠. 근데 네. 제가 일부러 비평을 안 보기 때문에도 그냥 약간 자유로운 면도 좀 있는데. 거의 다 찾아봤는데. 네. 예. 아, 그렇습니다. 야, 요거 아주 어디서도 못 들을 얘기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 제목 헤이트풀 에이트. 예. 헤이트. 그게 다음번 제목 모르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영화 제목. 네. 다음 영화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는데. 네. 아까 이창동 감독의 버닝 얘기 나왔었고요. 밀양도 아까 얘기 나왔었고. 네, 밀양도 나왔었고. 네. 슬픔의 삼각형. 슬픔의 삼각형. 저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석할 말한. 재미있고 할 말도 있는데 과잉해. 예. 잘 만든 영화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나쁘진 않은데 과잉해. 예. 해저 이말리. 해저 이말리 뭐야? 새끼나 패왕별이 이것들은 그냥 영화 자체가 그거고요. 약간 파는 재미가 없는데 그나마 있는 건 버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버닝 한번 해볼까요? 버닝 좋은 것 같아요. 버닝? 버닝. 뭐 한국 영화 오랜만에 또 해보고 좋죠 뭐 버닝. 거기 또 봉우리가 좋아할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또 전종서 배우 좋아합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웃지 마. 아니야, 좋아서 웃는 거야, 좋아서. 레퍼런스? 네, 버닝 가죠. 네. 버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 오늘 좀 방송 시간이 길었네요. 길었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방송되는 해시 라디오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그거 있습니까? 내일 아날로그 마로니 아로니에라는 예. 아날로그 마로니에 김만건 박사님이 이제 추천한 조세희의 난소공 그걸 가지고 6시 반에 방송합니다. 네. 5시 반 아니고요. 네. 6시 반에 방송하니까 많은 분들 와주십시오. 난소공 사실 뭐 유명하다 하지만 안 읽은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 괜찮은 소설이에요. 너무 좋은 소설이죠. 정말 강추하는 소설입니다. 진짜 난소공.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 김학원 박사님이 충분히 설명 잘해주실 겁니다만 그래도 읽었을 때 얘기를 듣는 것과 안 읽고 얘기를 듣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이정훈 교수님 언론 야곡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재밌습니다. 제가 내용 받아봤는데. 재밌습니다. 이정훈 교수님 기본적으로 재밌는 분이세요. 이정훈 교수의 구라에 굉장히 좋은 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서 구라는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 좋은 의미의 구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